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중2 기초학을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저의 이름 김자 정자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2 기초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데 상당히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중2 기초학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무슨 학문이든지 기초의 중요성은 새삼 두말할 필요 없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는데도 여러분들이 위치가 있고 거리를 보고 오셨을 겁니다. 이러한 위치나 거리를 모르면은 이 장소를 찾아올 수가 없었을 거고, 또 제가 중2 기초학을 오늘 강의를 한다는 시간과 일자를 홍보를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2 기초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중2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2 기초학의 내용은 사실상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개론적으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명 양이라고 하는 서양의학적인 관점이 있고, 바로 중의학이라는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기와집이나 한옥을 짓는 것이 설계와 재료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옥집이나 빌딩을 지을 때도 그 설계와 또는 그 재료, 건축 재료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크게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으로 분류를 합니다만은, 이러한 동양의학에 있어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발전된 학문을 우리가 중의학이라 그러고, 그러한 중의학의 관점은 동양의학이라는 터전 위에 이론 체계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라봤느냐 하면은 인체라는 관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었느냐 하면은 음양오행학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철학 사상을 결부시켜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경험적으로 한 5,00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항하유역에서 발전된 중국 역사입니다. 이러한 중국 역사가 3,000년 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이론 체계가 완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의 하나의 철학 사상인 음양오행학설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서양의학처럼 하나의 해부학적인 관점으로 인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체는 고정되어 있고 굳어져 있는 하나의 고체학적인 그런 백미관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게 기본 물질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것을 뭐로 봤느냐 하면은 기와 혈과 진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뼈가 전신에 208개가 있다든지 근육이 어떤 종류가 있다든지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 해부학적인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와 혈과 진액이라고 하는 액체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을 유동하고 있고 흐르는 신체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을 기와 혈과 진액으로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로 봤다는 거죠. 이것이 기혈진액학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 병인이 간단하게 우리 인체 하나하나의 조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계와의 통일성을 연관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병의 원인인데, 이러한 병의 원인의 이론 체계는 어디서 완성이 됐느냐 하면은 바로 진무택이라는 분이 쓴 삼인급 일병정박론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상당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병의 원인은 세 가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병의 증명되는 상태를 잡아가지고 처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책 이름이 아주 깁니다. 이 진무택이란 분이 송시대에 질병의 원인이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의 원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내인과 외인과 불내외인으로 나눴어요. 모든 병의 원인은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의 원인을 보는 관점이 바로 진무택 선생이 쓴 삼인극 일병전박론에서 이론 체계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내인, 외인, 불내외인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병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의 안쪽 원인으로는 우리의 감정,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킨다 하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안쪽 원인으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7가지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칠정이라 그래요. 이 칠정이 질병의 안쪽 원인이 된다라고 병의 원인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칠정이 뭐냐면은 희노, 우, 사, 비공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감정의 영향이 우리 인체 내부의 기혈진액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인입니다. 비공경인데 이렇게 7가지 감정이 우리의 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질병의 바깥 원인. 이 질병의 바깥 원인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육기학설이 있습니다. 육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풍, 한, 서, 섭, 조화라고 하는 바람이 세차게 분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춥다든지 그 다음에 요즘같이 아주 무덥다든지 그 다음에 습기가 찬다든지 장마가 올 때 아주 이 기후가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래서 이 습하다든지 그 다음에 가을철 같이 건조하다든지 공기가 건조하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더위가 심하고 폭염이 계속되는 뜨거운 기후가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병은 기후 이상에 따라서 영향이 더 심하죠. 가을같이 공기가 건조해지면은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더 상태가 악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몸에 이 수분 대사가 이 기혈진액 중에 우리 인체에 있는 각종 수액을 총괄해가 우리가 진액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진액이 우리 몸에 적절하게 순환이 되지 않을 때 병이 온다고 보는 것이 바로 진액의 병인데 이러한 진액 대사가 날씨가 아주 장마가 계속된다든지 습기가 아주 크게 차게 되면은 자연히 우리 몸은 이러한 진액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어떤 분들은 심한 분들은 벌써 비가 오기 전에 날씨 비가 올 걸 알죠. 그렇게 기후의 영향이 인체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구나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바깥 원인이다 하는 6가지 기후입니다.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고 질병의 바깥 원인이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내외인입니다. 이거는 내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닌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리 지내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은 내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죠. 이러한 것이 질병의 3가지 원인이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질병을 3가지 원인,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 중에 내인인지 외인인지 구분해 가지고 병을 어느 내인인지, 내인이라면은 희에 의해서 온 건지 또는 여러분들 신경질을 많이 나거나 화를 많이 내 가지고 스트레스에서 온 건지 그러한 원인을 정확히 밝혀 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 가지고 치료를 한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중의학에 있어서 기초이란의 병인론입니다. 그 다음에 병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변되어 갑니다. 변화되어 가고 그것이 자꾸 경과가 갈수록 더 악화된다든지 병이 전해지고 변화되어 갑니다. 이러한 것을 병기라 그래가지고 병기학설로 다루고 있습니다. 병기학설로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이론 체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지난 시대에 특히 그 한나라 시대의 말에 한나라 시대 말기에 이 후한이죠. 이 후한 시대에 장중행 선생이 나옵니다. 이 장중행 선생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많은 친족들이 전염병으로 급성적인 열성병으로 막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의 장사지방에 태수로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환자들을 이제 직접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들을 직접 임상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하면서 모든 질병을 직접적으로 이제 치료를 딱 해보니까 병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병되어 가더라는 거죠. 그것을 밝혀놓은 책이 상한잡병론입니다. 그냥 우리가 불러서 상한론이라 불러요. 상한론이라 부르는데 이 책에서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은 병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발전되는 어떤 변화되는 규율이 있더라 하는 걸 밝혀놓는데 그것을 우리는 경락의 이름을 빌려서 육경변증이라 그래요. 육경변증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병의 초기 단계에서 서서히 발전돼 가는 것을 경락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증, 그 다음에 소양증, 그 다음에 양맹증, 이것이 더 진행이 되면은, 병이 더 진행이 되면은 폐엄증으로 가고, 그 다음에 폐엄증에서 소음증으로 가고, 소음증에서 거름증으로 가더라. 그래서 병이 진행돼 가지고, 병에 감염돼 가지고 서서히 진행돼 가는 단계가 6단계가 있더라 하는 것을 밝혀놨고, 여기서 하나의 변정론치의 이론을 체계화해 놨습니다. 체계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병을 정상 하나를 대해서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은 머리 아픈 것만 치료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하나의 여기서 변정이라 그럴 때는요 판별을 한다는 건데 뭘 판별을 하느냐, 우리가 증명한다는 이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든지 몸에서 열이 난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몸에서 열이 난다든지 또는 한기가 든다든지 오한이라든지 온 전신만신이 아프죠. 우리가 감기 몸살 초기에 걸렸을 때 그래서 지절통, 팔다리 마디마디가 아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개개의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정상이라 그래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몸에 열이 난다든지 한기가 든다든지 그 다음에 온 전신만신이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다든지 전체가 아프다든지 이러한 하나하나의 상태를 우리가 정상이라 그래요. 이러한 정상을 총괄해 가지고 정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태양증, 소양증, 양맹증이라는 말은 이것을 하나 총괄해 버리면은 종합해 버리면은 하나의 태양증이 됩니다. 환자가 오한, 한기가 어슬어슬 춥기도 하고 몸에서 열이 나기도 하고
또 콧물이 흐르거나 코가 막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 전신만신이 아파요. 그래서 온 전신만신이 아픈데 그런 이 개개의 상태, 이 증상을 한글로는 정은 같습니다. 이것도 정이죠. 이것도 정인데 요거는 정맹한다는 정이고 이 정은 개개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이라 그러죠. 이러한 정상들을 전부 복합하고 종합해 가지고 하나의 정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게 태양정이고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풍과 한이 우리 인체의 체표에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풍한 범표증이라 그래요. 이 찬바람이 우리 인체 겉에 침범했다 해서 풍한이 우리 인체 겉에 침범했다는 풍한 범표증이 됩니다. 이것이 주로 우리가 그 경락에서 이야기하는 태양경, 수태양 소장경하고 족태양 방광경에 침범한 증상이라 해서 태양증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태양증. 태양증인데 이렇게 개개의 상태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을 해서 모든 걸 환자가 호소하는 상태를 전부 몰아가지고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정이라는 개념을 판별을 하는 그런 데서 변정이 되면은 치료를 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풍한이 우리 인체의 겉에 침범한 증상이니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풍한을 몰아내면 되겠죠. 풍한을 몰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이제 치료를 논한다는 게 논치입니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방법론이죠. 이 정이 판별이 되면은 변정이 되면은 어떤 정이 딱 잡히면은 증명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논한다는 게 논치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느냐? 이러한 풍한 범표증이라는 정이 판별이 되었으니까 이게 변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변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논하느냐? 그럼 치료하는 거는 딱 그 변정만 되면은 치료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논치라는 건데 그러면은 풍과 한이 원인이죠. 병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이 바람을 몰아낸다 해서 거풍이라 그래요. 거풍. 거풍시키는 거예요. 거풍시키고 그 다음에 찬 기운을 흩어리면 되겠죠. 간단하게 풍한을 몰아내면 됩니다. 그것을 조금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거풍 산안시킨다 이 말입니다. 거풍 산안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정만 잡히면은 변정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 것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상한론입니다. 여기서 이론 체계가 특히 중의학에서 가장 기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체관념입니다. 정체관념이고 하나가 변정논치예요. 이 정체관념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중의학에서 가장 기본 특징이 두 가지가 정체관념과 변정논치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뭔가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한옥을 짓는 거하고 양옥을 짓는 거는 설계가 틀리고 건축 재료가 틀린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이 중의학의 가장 기본 특징입니다. 요 변정논치가 그러한 변정논치를 정을 판별해 가지고 치료를 논하는 이 사상, 이 특징이 중의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한옥을 짓는 게 아니고 양옥을 짓는 게 돼요. 관점이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인체를 바라보고 치료를 하는 관점은 가장 중의학의 큰 특징이 변정논치입니다. 이 변정논치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이 상한론입니다. 그래서 상한론에서는
수많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임상을 해서 임상하고 경험하고 관찰하는 가운데서 얻어진 결론이 바로 치료를 하는데 열이 나면은 해열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개개의 증상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상태를 전부 종합해 가지고 불편한 것을 개선해 주는 변정해서 치료를 논하는 변정논치의 개념을 이 상한론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의학의 이론 체계를 형성하는데 하나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론에서 병은 뭔가 발전돼 가고 있고 변화돼 가고 있는 것을 전부 다루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 병기학설이라 그래요. 기초이론에서. 그래서 이 병기학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변정논치의 기본 위에서 서서히 이제 발전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발병이 되느냐. 발병이 되는 인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병의 원인은 물론 세 가지입니다. 내인과 외인과 불내외인 세 가지인데 이러한 것이 발병이 되는 것은 특히 우리 인체의 기본 물질인 기혈진액의 균형 상태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와 혈과 진액을 음양오행학설에 전부 다 결부를 시켜놨습니다. 결부를 시켜놨는데 이런 음양오행학설이 가장 중의학에서 기초이론으로서 형성이 된 것이 어디에서 형성이 됐느냐 하면은 항제내경에서 있어요. 이 항제내경은요 중의의 기초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항제내경이에요. 항제내경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저서예요. 저서인데 여기에 말 그대로 우리 인체는 자연계의 일부다 하는 거죠. 자연계와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 자연계를 떠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어야 되듯이 이 자연계에 구성되는 우리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연계와 항상 통일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우리 인체는 생명활동을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상호 대립되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음양학설로 밝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항제내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의 일부고 인체는 일명 소주라 그러죠. 이 자연계의 모든 요소를 우리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정체관념의 사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계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계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 몸이 형성이 된 겁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하늘과 땅입니다. 이 하늘과 땅인데 사람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청기라 그러고 땅의 기운을 지기라 그럽니다. 땅의 기운을 지기라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은 코로서 청기를 마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 몇 분만 청기를 우리가 흡수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기, 땅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이죠. 우리가 사람이 코로 호흡하고 청기를 마시고 또 입으로 음식물이라는 지기를 섭취해야만 살아가듯이 우리는 천지의 일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도 천지의 기운을 받아서 살아왔고 우리도 천지의 기운을 입어서 태어나고 또 살아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천지의 기운, 자연계의 우리가 구성원이고 일부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땅의 자연계의 일부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연계와 하나다 하는 게 정체관념이에요. 정체관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연계 천기의 일부분인 기후 조건에도 우리 인체가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름같이 더울 때는 어때요? 더울 때는 우리 인체 이 체표 부위에 한선, 땀샘이 열려가지고 내부에 우리 체온을 항상 우리는 36.5도씨를 유지해야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이 체온이 항상 일정해야 건강할 수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면은 체내가 뜨거워지고 온도가 체온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몸에서 내부에서 땀샘으로서 땀을 내보냄으로써 피부를 이완시켜 가지고 땀을 내보냄으로써 이 기후에 적응을 하고 체내 기운을 정상화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정체관념이라 그래요. 우리가 자연계와 하나다 하는 게 정체관념입니다. 자, 이게 이러한 것을 중심 삼고 인체를 바라보고 설명하고 있는 게 항제내경이에요. 그래서 이 항제내경이 가장 중위 기초 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도 지금 요 보시면은 학습을 하기 전에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맨 밑에 보시면은 본 과목의 내용은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쉬운 것으로부터 어려운 순서로 진행되며 기초 이론의 전개된 학설은 항제내경 외에 역대의 실용 가치가 있는 의학 서적을 참고해 가지고 기초 이론을 전개해 놨다 하는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제내경이 가장 우리가 중의학뿐만 아니라 동양의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항제내경을 일컬어서 동양의학의 3대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3대 고전 중에 하나가 이 항제내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바이블, 성경을 최고의 그 책으로 여기듯이 이 동양의학의 3대 고전이 항제내경입니다. 첫째가 항제내경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오랫동안 임상적으로 실천해보고 경험한 그 결론을 집약한 최초의 의학 서적이 항제내경입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가지고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한 시대에 완성된 책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해가지고 정책을 베풀었다고 하는 분이 항제라는 분입니다. 중국에는 사망오제라는 전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이 당군의 그 전설이 있듯이 사망오제설이 있는데 이 사망오제에 특히 항제라는 분은 중국 민족에게 최초로 통일국가를 이뤄가지고 정치를 아주 좋은 정치를 행했다고 하는 전설상의 항제가 바로 이 항제입니다. 말 그대로 항제인데 이 항제 헌은씨하고 신농씨하고 복희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신농씨는 중국 민족에게 최초로 농경 개념, 농사 짓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약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본초, 사람에게 먹어서 약이 되고 독이 되는 식물을 구분해 가지고 가르쳤다는 분이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전설상에 한 분이십니다. 이 신농씨가요. 근데 복희씨는 주역을 가르치고 고기 잡고 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하는 분이 복희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오제설이 있는데 이 항제라는 아주 이름을 빌려가지고 사실은 항제라는 분이 쓴 거는 아닌데 그동안 중국의 역사가 초기에 이 사망오제가 있었고요. 중국의 역사에 가장 평화롭고 살기 좋았다고 하는 요순시대가 있습니다. 이 요순시대를 거쳐서 마지막에 우왕조가 되고
우왕조가 결국은 이제 처음으로 작은 통일 국가를 이룬 하왕조로 갑니다. 거기서 은시대로 가는데 이 은시대를 거쳐 가지고 춘추 전국시대, 물론 주나라 시대를 거치고 춘추 전국시대가 되고, 이 춘추 전국시대에 여러분들 그 역사적으로 잘 알듯이 뭐 항우와 유방 뭐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한나라가 통일을 하죠. 그래서 이 한나라가 통일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한사군을 둡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꿔졌습니다만 옛날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야 그러면은 이 한나라 한자를 썼죠. 이렇게 한나라 한자를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갖고 노는 장기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붉은 그 임금에 해당되는 게 장기판도 보면은 이 한나라 한자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푸른 거는 초나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초나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 초나라는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한시대는 이 유방이고 초나라 왕은 항우였습니다. 힘이 역발산이라고 하는 이 초나라 왕인데 그때에 초나라와 한나라 쌓아가지고 이 한나라가 물론 중국의 대표적인 오랑캐족이 아니고 중국의 대표적인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그 한민족이 최초로 중국을 총괄해가지고 통일한 시대가 이 한시대예요. 그래서 이때에 얼마나 세력이 컸던지 한무제가 우리 한국까지 침범해가지고 한사군을 두면서 장기판도 이렇게 되고 한약도 이렇게 한나라 한자를 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의원 하면은 이 한나라 한자를 썼죠.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 한자를 지금 쓰고 한약 그러고 또 한의원 이러고 한의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때에 완성이 된 거죠. 이론적으로 이 시대까지 내려오면서 사실은 사망호제에서 이 은시대만 해도 역사적으로 한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이에요. 이 3000년 전에 중국에서는 그동안에 쭉 내려오면서 인간에게 실험되고 경험된 모든 의학을 그 결론적인 부분을 집대성하고 체계화되가 나온 최초의 책이 항제내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항제내경이 최초의 이론서인데 거기서 유물주의적인 철학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게 인체를 정체관념, 자연계의 일부로 보고 인체를 우리가 소우주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와 우리 인체를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고 서로 결부시켜 가지고 보는 유물적인 관점을 갖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음양오행학설부터 설명을 쭉 하고 있고, 우리 몸의 해부, 우리 몸의 구조라든지 우리 몸의 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양생사상 이런 것을 설명을 해 놓은 게 항제내경의 소문이라는 책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제내경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소문편하고 영추편하고 운기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추편은 침에 대한 우리가 A, B, C로 전부 다 경락으로부터 모든 질병이 걸렸을 때 치료하는 그 경혈 자리로부터 이 친구에 대한 걸 다스려 놓은 주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영추를 뭐라 그러냐면 일명 치매경전이다 해서 진경이라 그럽니다. 진경이라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요 항제내경 하면서 이 경자를 붙인 책들, 여러분들 사서삼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삼경이 무슨 책입니까? 삼경이 시경, 서경, 제가 경자 발음 좀 안 좋습니다. 역경 있죠? 이 경자는 아무런 책이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이라 하듯이 아주 숭배하고 높이 보고 근위 있는 책을 이 경자를 붙여요. 경자를 붙이는데
이 항제내경이라고 할 때 이 경자를 붙여놓은 것은 그만큼 아주 숭배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주 귀한 내용으로 된 책이다 해서 그렇게 해놨고, 항제가 직접 썼지는 않지만은 이 역사적으로 3000년 동안에 흘러내려온 인간에게 경험된 풍부한 의학적인 지식을 총괄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항제라는 이름을 지어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 책도 그렇잖아요. 뭐 추천할 때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 탁 추천해 놓으면은 책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렇듯이 이 항제라는 분의 이름을 빌어 가지고 책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항제내경인데, 하여튼 총괄적으로 중국에서 최초로 의학 지식이 집대성된 그 결론이 이 항제내경이라는 책으로 나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편에 보면은 결국 그 내용이 음양오행학설을 기본으로 해서 인체를 그냥 하나의 객체적인 존재로 본 것이 아니고 자연계와 결부된 인간관을 가지고 설명을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해부학적인 지식이 중국에서 제일 앞섰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뭐 춘추전국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삼국지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그 삼국지 이야기 잘 아시다시피 유비와 그 다음에 뭐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하고 뭐 이 송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때 당시에 인간을 벌써 다 해부를 해봤습니다. 해부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전쟁이 많다 보니까 전쟁에 의해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 배에 창에 찔린다든지 또는 칼에 베어 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와 있고 몸 내부 모습을 전부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 의학이 물론 해부학적으로 앞서 있다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중의학이 역사적으로 최고로 앞서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해부를 안 해봤느냐면 해부를 다 했어요. 그리고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역시 의사들이 다른 자국민의 치료를 위해서 해부용으로 쓰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때에 사상가가 나오면서 공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인간의 그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뒤로는 함부로 해부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신체 발부는 부모한테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 되고 나서는 해부학적인 관념보다는 이제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은 인체의 겉에 나타나는 증상을 총괄해서 하나의 변정해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흘러가서 그렇지, 사실은 해부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수술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역사적으로 모든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의학사를 보면은 사실은 중국이 제일 앞서 있어요. 제일 앞서 있었습니다. 해부를 다 해봤고, 심지어는 벌써 춘추 전국 시대에 이 수술하는 사람이 나오죠. 중국의 2대 명이라면은 하타와 편작입니다. 하타와 편작이에요. 이 편작이라는 분은 환자가 객나라 태자가 죽었다는 소문이 막 돕니다. 그러다가 편작이라는 분이 여관에서 이제 잠을 청하려 하는데 바깥이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러가지고 주막집 주인을 불러가 왜 이리 소란스러웠냐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그 태자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 어떻게 돌아갔느냐 하고 묻습니다. 편작이란 분이. 그랬더니 객나라 태자가 갑자기 호흡 곤란이 있으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소문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작이란 분이 딱 듣고는 내가 치료를 해볼 테니까 그 객나라 그 임금에게 좀 나를 소개를 좀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죽은 태자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내가 살릴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아래다오 해가지고 결국은 죽은 태자를 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살렸느냐, 펨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펨석이 여러 가지 이
사기 편작전. 뭐 사람 속이는 사기가 아니고 이 편작성생의 일대기 역사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게 사기 편작전입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이다. 이런 사기 편작전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펜석을로서 갱나라 태자의 삼냥오해를 찔렀더니 죽었다는 갱나라 태자가 다시 살아났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기 편작전이라든지 산해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요 펜석은 뭐냐 하면은 돌침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시대만 해도 우리 이 한국에서 건너간 돌을 갈아서 뽀족하게 만든 돌로서 찔러 가지고 치료를 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삼능침으로 피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삼냥오해를 찔렀다 그랬는데 삼냥오해가 백회일이거든요. 백회일입니다. 그래서 그 삼냥오해를 백회를 이 펜석 가지고 그래서 주나라 이 주시대에 주나라 무왕에게 헌상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펜석을 바쳤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펜석을 가지고 이 편작이란 분이 갱나라 태자를 살렸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주 어려운 병을 뭐라 일컫느냐면은 하타 편작이 와도 고치지 못할 병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동의보감 쓰신 허준 선생의 비견할 만큼 아주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이 두 분을 맹위로 꼽습니다. 맹위를 꼽는데 이 편작이라는 분은 말 그대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신 분이라면은 하타라는 분은 외과 수술의 대가입니다. 외과 수술의 대가예요. 이분이 벌써 여러분들 삼국지에 딱 보시면 나오지만은 삼국지에 조조가 머리가 아픕니다. 두풍증이라 그러죠. 두풍증으로 머리가 아파요. 아주 신경성 혈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조조가 아주 그 깨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막 아프거든요. 작전을 뭐 쉬어야 되고 그 어떤 병법을 해가지고 전쟁에 이기려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두풍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막 그 편두통이겠죠. 이 머리가 되게 아파가지고 그 아주 쌍을 찌푸리는데 이제 그 신하가 이야기를 하죠. 아주 유명하신 그 의사 선생님 계신데 그분에게 치료를 좀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추천하신 분이 이 하타 선생입니다. 그래서 하타 선생이 와가지고 조조 선생을 딱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고는 당신은 두풍증인데 뇌를 수술을 하면은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럽니다. 머리를 말 그대로 쪼개가지고 해부를 해서 수술을 하면은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에 지금 현대도 서양의학도 지금 병원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술이 뇌 수술입니다. 이 뇌 수술이에요. 근데 벌써 2500년 전에 하타 선생이 행했다는 거죠. 이러한 수술요법이나 인간에 대한 해부적인 그 내용을 모르고는 수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부적인 내용 이런 게 훨씬 앞서 있습니다. 단지 그게 중국의 유교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퇴화되고 발전이 더 이상 안 됐을 뿐이지 사실은 해부하고 수술하고 오늘 서양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은 벌써 3000년 전에 행해졌다 하는 거예요. 벌써 이 시대에 은나라 시대에 각골문이라는 책을 보면은 책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각골문이라는 이 동물의 뼈에 새겨 놓은 글입니다. 이는 각골문에 보면은 28가지 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뇌의 모양이라든지 뇌에 오는 병, 뇌의 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눈의 병이라든지 코의 병이라든지 그 다음 이빨의 병이라든지 심지어는 오늘날 그 내분비 계통이라는 신장 위에 있는 부신 기능의 이상까지도 전부 병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부적인 이 지식이 앞섰는데 하여튼 항제내경에서는 그것보다도 우리 인체를
자연계의 일부로서 인체는 소주로서 결부시킨 이론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게끔 모든 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계의 질서에 순응을 하면은 병 걸리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양생법까지 써놓은 게 소문이고, 그 다음 영추는 모든 인체의 경락을 전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을 놓는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 방법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이 항제내경입니다. 그래서 이 항제내경이 있고, 이 운기학설이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 운기는 오운육기를 말합니다. 5가지 운행되어 가는 오행의 상태, 그래서 모군, 하운 해가지고 이런 오운과,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흘러가면서 우리 지구상에 미치는 기후조건, 그걸 육기라 그러죠. 이러한 오운육기에서 인체가 건강하고 또는 비건강해지는 상태를 다루는 의학이 운기의학입니다. 이걸 내용을 써놓은 게 항제내경입니다. 그래서 중의학의 기초 이론 체계가 가장 먼저 항제내경에서 비롯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항제내경에서 비롯돼 가지고 이 항범이라는 분이 쓴 책이 책 이름은 깁니다. 간단히 말하면 친구가벌경이고, 친구가벌경이라는 책입니다. 책이고, 좀 길게 이야기하면은 항제 3부 친구가벌경이에요. 줄이면 친구가벌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천간을 이야기할 때 가벌갱정 무기갱신계 이렇게 해서 가벌이 제일 먼저죠. 그래서 침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밝히는 책이다 해서 친구가벌경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항제내경에 특히 영추편에 있는 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알기 쉽게끔 종합하고 분석해 가지고 써놓은 책이 친구가벌경입니다. 이 항범일이라는 사람은 역시 한 시대에 재상을 지낸, 영의정을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합니다. 요즘 뭐 정계에서 은퇴하듯이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천천히 이제 뭐 쉬면서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려 그랬는데 갑자기 중풍에 걸렸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중풍에 걸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 해가지고 항제내경의 영추편을 딱 보니까 침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풍에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분이 직접 보고 이제 자습을 합니다. 혼자서 자학을 해서 독학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하인으로 하여금 그 책에 나온 내용대로 자기 몸에 침을 찌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병을 완전 치유는 못했는데 나다니고 활동은 할 정도로 고쳤어요. 그래서 이 참 대단한 것이다. 그럼 요 영추에 나오는 침의 내용을 일반인들도 스스로 독학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 내가 좀 체계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항제내경에 있는 영추편에 있는 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전부 종합적으로 정리해가 낸 책이 친구가벌경입니다. 여기서 발전된 것이 우리가 친구기초이론의 경락학설입니다. 경락학설입니다. 이렇게 뭔가 환자의 인체 내부에 이상이 있는데, 초기에는 다 인체를 뭐 해부를 해보고 다 봤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인체 내부를 살필 수가 없으니까 자연히 인체 외부 바깥쪽에 체표 부위에 나타나는 상태를 가지고 내부의 상태를 관찰하는 겁니다. 겉에 나타나는 증상을 가지고 내부의 이상을 이제 서로 많이 경험을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인체 내부의 이상이 있을 때 인체 바깥쪽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반영되더라는 거죠. 내부의 이상이 인체 바깥쪽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실습을 해보고 경험을 해가지고 체계화한 것이
객락이더라. 객락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인체 내부에 대장의 이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 대장경을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대장경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둘째 손가락 그 상량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리 내려가죠. 손을 든 자세에서 볼 때 내려갑니다. 그래서 상량에서 쭉 시작해 가지고 우리 손의 바깥쪽 전면부로 해 가지고 흘러서 어깨로 해서 그 다음에 목으로 해 가지고 턱을 거쳐 가지고 아래 이빨로 들어갔다가 반대쪽 코 끝에 가서 끝나는 게 대장경 흐름입니다. 흐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양맹위경이 대장경 다음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하여튼 대장경 다음 이어져서 발로 내려가서 족삼리라는 혈이 있고 그 밑에 상거라는 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체 내부에 있는 이 장부의 이상이 있을 때 인체 겉에 나타나는 그 하는 흐름을 객락으로서 체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대장의 상태가 외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어떤 흐름을 수양명 대장경이라고 표현해 가지고 객락학설을 전부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합곡이라는 대장의 원혈입니다. 이 합곡의 대장의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더라 해서 객락적으로 밝혀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거를 또 우리가 배울 때 뭐로 배우시냐면은 대장의 하하별이라 배우시죠. 대장 상태가 안 좋을 때 요 상거를 눌려보면 압통이 있어요. 이렇게 인체 바깥에 나타나는 상태를 관찰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요 객락학설이 밝혀진다 이 말입니다. 체계화되고 하나의 이론화됩니다. 이게 하나의 지금 중2 기초이론에서 하나의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객락학설은 인체 내부의 상태가 내부 이상이 인체 체포에 반응되는 노선을 객락으로 표현을 하고 그게 각 내부의 상태와 관련된 하나의 흐름을 그대로 이름을 붙이는데, 그러면 내부는 뭐가 내부냐? 우리 몸 내부는 뭐가 있습니까? 장과 부가 있죠. 장부가 있습니다. 장부가 있는데 이러한 우리 몸 내부에 있는 장부의 상태가 외부에 표현돼서 나타나는 흐름을 전부 체계한 것이 객락입니다. 그래서 이 객락학설은 보면은 우리가 뭐로 되어 있느냐면은 장의 이름과 부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장의 이름과 부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체 내부와 우리 인체 바깥은 서로 관련을 갖고 있는데 그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객락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객락이라 그랬고, 그러한 내부에 있는 장과 부의 이름이 객락에 붙습니다. 붙는데 이 장은 오장과 오부죠. 원칙은 오장과 오부였습니다. 초기에는 오장과 오부였어요. 오장과 오부였는데 여기서 우리 중의학에서 딱 하나 더 붙는 게 있습니다. 뭐가 붙느냐 하면은 이 오부 중에서 3초라는 개념이 하나 더 붙어 가지고 결국은 오장육부라 그래요. 실제로는 서양의학에서는 오장육부가 아니죠. 서양의학에서는 이 개념이 없습니다. 서양의학은 오장오부고 우리 중의학에서는 이 3초라는 개념이 하나 더 붙어 가지고 결국은 오장육부가 됩니다. 오장육부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오장에도 역시 심장의 대행기관이라고 하는 심포라는 개념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심포라는 개념이, 이것도 초기에 황제 내경 시대는 심포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3초라는 개념도 없었고,
이게 뒤에 중국의 이제 명나라 시대 후기에서 청시대에 이르면서 맹문학설이라고 하는 개념과 삼추에 대한 개념이 거되면서 결부가 돼가지고 결국은 육장육부가 되는 거죠. 정확히는 육장육부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신장의 대행기관인 심포를 빼고 오장육부라고 지칭을 합니다. 되게 지칭을 하는데 이러한 내부에 있는 오장육부의 상태가 우리 체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장부 이름이 붙어가지고 객락은 전부 12객락이 있어요. 12객락이 있습니다. 이러한 12객락이 있는데 그 객락의 특징이 주로 우리가 객락학설에서 밝히고 있는데 손과 발 이름이 붙는다. 손과 발 이름이 붙어요. 손과 발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은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움직이는 동물인데 결국은 움직여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게 아니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발로 움직이고 손으로서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는 오장육부라는 장부의 작용은 결국은 발과 손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차가 아무리 좋아도 차가 굴러가지 않으면 차로서 가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의 주 목적은 뭡니까? 엔진이라는 내부에 엔진이 있습니다. 이 엔진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바퀴가 굴러가게 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의 바퀴처럼 우리 인간도 사지, 팔다리가 있어야 우리 사람은 움직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손을 못 쓰고 다리를 못 쓴다면 살아갈 수가 없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오장육부의 목적은 손과 발을 움직이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식물이 아니고 어디 한 군데 심어져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이 아니고 움직일 동자, 동물입니다. 동물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바로 결국은 다리로 걸어가고 손으로 뭔가 음식을 집어서 넣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손과 발을 중심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는 물론 심포까지 와서 육장육부입니다면은 요 육장육부의 상태는 결국은 손과 발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손과 발끝까지, 쉽게 말해서 손끝 발끝까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인 기와 혈과 진액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을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공급을 해주는 목적은 결국 우리가 걷고 손으로서 음식물을 집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손발은 또 뭘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 몸 내부를 위해서 존재하죠. 또 우리 몸 내부는 손발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물론 하나의 기운은 우리가 판단해야죠.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운을 뇌로 보내고 중앙지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이 사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객락은 그래서 이름이 수족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객락은 손숫자 붙어 있고 발족자가 붙어 있습니다. 객락은. 그리고 우리 인체를 역시 기본 사상은 기본 철학 사상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음양오행학설이라 그랬죠. 이런 음양오행학설, 우리 이 자연계가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요. 두 가지 딱 반대되는 두 요소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지금 하루라는 단위를 따져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음과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대적인 그 요소로 인해서 서로 이게 반대되고 대립되어 있죠.
상반되지만은 결국은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하루라는 개념 속에 낮과 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거하게 이야기해서 정반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도 서로 반대되는 작용입니다. 내쉬고 들으십니다. 그러면 이걸 음양으로 보면은 음과 양의 두 대립되는 요소죠. 반대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호흡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 생명을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 내부에 제대로 우리 몸에 영양소가 연소돼 가지고 에너지로 변화되도록 계속 이 공급을 해주는 그 목적이죠. 결국은 그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반합이라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사실은 변정법적 사상이더라 그러죠. 변정법이라 그래요. 이걸 아까 그 어떤 정상을 총괄해 가지고 잡는 그 변정이 아니고 이 변정법이라는 칼막스와 헤겔이라는 사람이 제창한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사실은 이 유물주의 이론인데 그 정반합 작용에 의해서 모든 인체가 제대로 존재한다. 그런데 하여튼 근본은 모든 구성 요소는 음과 양의 대립된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듯이 모든 것을 음과 양의 대립된 두 기본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객락도 역시 음의 객락과 양의 객락으로 나눠집니다. 음의 객락과 양의 객락으로 나눠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객락이 음과 양으로 나눠지는데 결국은 객락은 손과 발로 전해지는 내부의 기운이죠. 내부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장과 부의 기운이 손끝 발끝까지 통하게 되는데 이 장과 부를 역시 음양 오행학설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은 음에 해당되고 부는 양에 해당됩니다. 부는 양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장의 이름이 붙는 객락들은 전부 음이라는 이름이 붙고 부라는 육부의 상태에 이름이 붙는 객락들은 전부 양의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12객락이 결국은 자, 팔에 6객락, 다리에 6객락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손도 역시 음양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의 안쪽이 내측이 있고 바깥쪽 외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 내부의 육장 육부의 상태가 손끝 발끝으로 전해지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에서 손의 바깥쪽 또 발의 바깥쪽에 통하는 것은 전부 육부라는 이름이 붙어요. 결국은 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육부의 상태는 우리 손발의 바깥쪽에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바깥쪽에 육부의 상태는 손발의 바깥쪽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경통이 있다거나 뭐 관절 질환이 있다거나 이럴 때 손의 바깥쪽에 나타나면은 우리 몸 내부에 어디에 이상이냐? 육부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온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손발의 내측 안쪽입니다. 내측에는 전부 육장이죠. 신부까지 합쳐서 육장의 상태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 내부에 뭐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상태의 이상이 있을 때는 전부 다 이 손발의 내측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러면은 내측에 이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장에 이상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 놓은 게 객락학설입니다. 그래서 이 객락학설이 결국은 친구가불경으로부터 항제내경에서 영추경에서부터 친구가불경에 있어서 이론체계가 완전히 형성이 되는 겁니다. 형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장부맹칭과 이게 붙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수태음 폐 하면은 결국은
손의 뭡니까? 음이 붙었으니까 태음. 음이 붙어 있죠. 그래서 손의 내척. 그 다음에 요 내척에도 세 부위로 나눴습니다. 세 부위로 나눠가지고 이 안쪽에도 세 부위로 나눠요. 세 부위로 나눠가지고 육장육부이기 때문에 안쪽 세 부위, 바깥쪽 세 부위 해서 6부위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내측에도 세 부위를 나눕니다. 그래서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경락의 내용이, 경락학설의 내용을 개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손바닥입니다. 안쪽이에요. 안쪽인데 안쪽인데 이걸 역시 내측 이 안쪽에서 세 부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부위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앞쪽이 되죠. 요게 뒤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쪽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앞쪽이 되고 여기 뒤쪽이 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사실 요리 걷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앞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쪽부터 이 전면이 되고 그 가운데가 노란 게 없나? 요게 전면, 측면, 후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 이렇게 세 부위를 나눴습니다. 세 부위를 나눈데 여기에는 전부 음자가 붙죠. 음자가 붙는데 전면부, 내측 안쪽 전면부를 태음이라 그러고 측면부를 걸음이라 그러고 후면부를 소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수태음 폐경 그러면은 무슨 뜻일까요? 수태음 폐경 그러면 손의 안쪽에 흐르는 경락은 경락인데 뭐예요? 전면으로 흐르는 경락이다 이 말이죠. 손의 내측 전면으로 흐르는 경락입니다.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다가 음량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태음, 걸음, 소음이 돼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도 이 내측 안쪽은 전부 태음, 그러니까 족자만 붙이면 돼요. 족태음, 족걸음, 족소음 이런 식으로 우리 인체의 안쪽 바깥쪽 부위를 세 부위로 나누어 가지고 경락을 설명하고 있고 그 내부의 장부의 상태가 나타나는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가 경락학설입니다. 경락학설인데 바깥쪽은 역시 전면을 양맹이라 그러고 측면을 소양이라 그러고 후면을 태양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손의 바깥쪽도 전면, 측면, 후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 부위를 나눠서 이게 손 숫자 붙이면 되죠. 수양령, 수소양, 수태양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중심 삼고 내부의 장부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경락학설로 설명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의학 이론 체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장상학설이에요. 장상학설입니다. 장상학설이에요. 장상학설. 자, 장상학설인데 동양약은 중의학에서 이 장가부라는 내부에 우리 엔진이 있는데 이 엔진 중에서 장부 중에서 뭘 더 중심 삼고 있느냐? 장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장이 더 중요해요. 장이 더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부보다는 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상학설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 몸에서 감추고 있다, 저장하고 있는 곳이 장이다 하는 뜻입니다. 한자로 보면은 몸육변에 저장할 장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뭔가 중요한 생명의 요소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장이란 뜻이요. 근데 상이라 그랬어요. 이 상은 코끼리 상도 되고 모양상도 됩니다. 다시 적겠습니다. 장상이라 그래요. 그 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생명의 요소, 생명의 전기를 저장하는 곳을 장이라 그러는데 왜 장상학설이라 해가 요 상을 붙여놨는 겁니다. 환자가 찬바람이 다 침범하니까, 풍안이 침범하니까 코가 막히기도 하고 콧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또 진행이 되니까 목이 말라요. 인건이라 그럽니다. 목이 말라요. 그리고 기침을 합니다. 기침은 폐의 숙강 기능, 폐가 온몸에 필요한 만큼 수분을 전달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은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이걸 우리가 선발 숙강 기능이라 그래요. 그런 것도 전부 외부적으로 환자가 병리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다 파악을 한 겁니다. 파악을 한 건데 일단 뭔가 폐 이상으로 기침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숨을 들어 쉬지 못하고 내뱉는 거니까 폐의 질병이죠. 이렇게 유관성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이 풍안이 우리 몸 체표 피모 부위를 침범하니까 결국은 콧물이 흐르고 코가 흐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모 부위, 피부 부위하고 코 부위하고 목 부위하고 폐 부위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화되어 있는 걸 보고 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상학설이라 그럽니다. 뭔가 우리 몸에 나타나면서 질병이 바깥으로 나타나면서 관련된 모든 것을 전부 복합해서 우리가 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장상학이라 그럽니다. 이게 유감되고 시스템화된 걸 전부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는 학설이다 말입니다. 이게 중의기초이론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장상학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주로 이 중의기초이론에서 이루고 있는 이론 체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설명을 되었나 하면은 이 교재에 보면은 32페이지 보면은 중의학 기초 이론의 주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음양오행과 장상학설과 기엘진액학설과 객락학설과 아까 제가 병의 원인이 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병인학설과 외방과 치료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방과 치료 원칙이 있습니다. 이 예방은 우리가 음양오행학설을 나중에 이해를 하시면은 질병이 어디로 발전돼 가고 변화돼 갈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음양오행학설에서 기본적으로 장부 간에 상생되고 상극되고 서로 통제하고 억제하는 관계를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중에 배우면은 상생, 상극, 여기서 또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상극에서 이 상생과 상극은 사실은 우리 인체가 정상화되는데 유지되도록 하는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서로 장부간의 협조관계와 억제관계지 병은 아닙니다. 그러면 요 상극관계가 지나칠 경우가 있어요. 지나칠 경우를 우리가 병이라 그럽니다. 자, 심장이 우리가 1분간에 대개 60에서 80분 뛰어야 정상입니다. 60에서 한 80분 뛰어야 정상인데 이게 90분 뛰거나 뭐 50분 뛰거나 하면은 인체의 병입니다. 그러면은 요 심장을 항상
그대로 유지시켜가 뛰도록 도와주는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90분 이상 100분씩 뛰면 위험하거든요. 그럴 때는 억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억제와 도와주는 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오행상생상극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억제가 지나치면 또 안 되겠죠. 적절하게 억제를 해야지. 심장이 보통 60에서 80박 정도 뛰도록 적당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억제를 심하게 하면 심장이 잘 빨리 안 뛰겠죠. 정상 안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아주 억제가 아주 심한 상태를 상성이라 해가 이걸 병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극이 지나친 것. 너무 억제가 지나친 거죠. 자, 그 다음에 반극이라 해서 반대로 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사실은 중의 이론에서는 상모라 그럽니다. 상모라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물로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수극화돼요. 억제하는 관계는 관계인데, 이러한 수의 상태가 불을 끄는 것은 억제 관계로서 상극 관계입니다. 상극 관계인데, 그러나 물이 부족할 때는, 불길은 세고 물은 양이 얼마 안 될 때는 불을 끌 수 없죠. 그럴 때는 섣불리 약하게 물을 끼얹으면은 오히려 불길이 더 치솟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반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균형 관계에서 심장하가 아주 성할 때는, 이 수가 부족할 때는 결국은 오히려 반극돼요. 오히려 이 뜨거운 세력이 큰 불길에 의해서 물이 더 말라버립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반극이라 그러고, 업신여긴다 해서 상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병을 예방할 때 이러한 상생상극 관계에서 상승관계와 상모관계를 사득해서 앞으로 병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발전되어 갈 것이라는 걸 짐작해 가지고 미리 이제 예방을 하는 것이고, 치료 원칙도 각기 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같은 홍역으로 고생하는 애가 있다 해도요, 이 홍역이라는 병에도, 자, 세 사람의 그 애가 홍역을 한다 칩시다. 그런데 초기 상태가 있고 중기 상태가 있고 또 아주 심한 상태가 있어요. 이런 상태일 때 이 병이 발전돼 갑니다. 발전돼 가는데 초기 상태에서는 그 열독을 뿜어내야 됩니다. 뿜어내야 돼요. 그래서 치료가 다릅니다. 그 다음 중기 상태일 때는 우리 몸에 진액이 많이 소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몸에 진액을 좀 보충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동일한 병이라도 치료법이 다르다. 동병이치라 그럽니다. 동병이치라 그래요. 이 치료 원칙도요, 무조건 우리가 똑같이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한테 그 메일이 한번 왔어요. 약친 그 동영상 강좌를 보신 분이 모양인데, 아드님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이제 헬소판 주사라든지 피를 수혈을 받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수혈 치료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제가 그래서 참 답변을 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답변은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일단 제가 우리 이 한방은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명은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디에 병이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치료를 하려면은 치료를 하는데 어떤 구분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초기에 이야기했듯이 여기 오는데도 위치와 거리와 방향이 있듯이,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여기 칭코리아에 올 수 있듯이, 우리가 병을 치료를 할 때도 병이 있는 위치와 방향과 거리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병명은 하나의 그런 걸 지표 삼는 데 불과한 참고사항이지 우리 이 중의학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중의학의 기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중의학의 기본 특징 정체관념과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결국은 양옥집을 짓는 거예요. 빌딩을 짓고 한옥을 짓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중의학의 기본 특징을 모르고서는 자꾸 서양의학적으로 가버리고 치료도 제대로 옳게 안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가 정체관념이고 사실은 가장 주요 특징이죠. 변정론치라 그랬죠. 변정론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가 어지러운지 대변 소변 관계가 어떤지 그 횟수는 어떻고 변이 무른지 딱딱한지 변비기가 있는지 색깔은 어떤지 그 다음에 애가 피로를 자주 느끼는지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지 어지러운지 몸에 열감이 있는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지 그러한 증상을 좀 알려주시거나 제가 직접 봤으면은 어떻게 치료한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그냥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치료 방법을 알려드리기가 좀 난처하다는 제가 답변을 하고 그래도 좀 답답한 점이 계시면은 제가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12살 된 남자아이라고 그 메일에 보내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드님이에요. 그래서 그 언제부터 제가 병세가 그러느냐 그걸 묻고 그것도 전부 그런 상태를 우리가 종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뭐 하도 그거 하시길래 병원에서 수혈 치료 받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항암 치료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 애도 고달파지고 지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금 수혈 치료는 임시 방편이고 이제 항암 치료를 그 병원에서 권하는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 골수성 백혈병이고 급성이니까 일단 근본 치료를 하자는 거죠. 항암 치료를 하자는 건. 그런데 사실은 항암 치료 들어가면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수 이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일단 뭐 좀 그랬습니다. 뭐 어렵게 그 하시지 말고 그 한기하고 단기입니다. 이거 꼭 수혈 주사 안 맞아도 돼요. 이게 사실은 처방으로 단기 보혈탕이죠. 6대1 비율입니다. 6대1 비율로 그리고 그 애가 지금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일단 수혈 치료보다는 집에서 그냥 이 뭐 경동시장에 가서 한기밀을 뭐 한 6건 사고 단기 한 건 사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주전자에 해가지고 끓여서 어쨌든 비율은 6대1이다. 그래서 주전자에 넣어가지고 울어가지고 오차 먹듯이 계속 먹여도 피를 도와주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게 단기 보혈탕입니다. 처방 이름이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는 비기혈라든지 심혈증 이런 경우에는 기비탕을 쓰면은 백혈병이 또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기비탕을 쓰면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백혈병의 기비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현 상황 환자의 병기학설에서 설명하는 게 병의 발전 규율이거든요. 병이 어떻게 발전돼 가고 상태가 어떻게 돼 가고 하는 거니까 또 우리 치료 원칙에서 중의 기초 이론에서 동병이치가 있단 말입니다. 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치료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상태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초기 상태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감기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태양증에는 계지탕이나 망탕이나 갈근탕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소양증에는 소시오탕이나 뭐 다른 원음이나 그 상태 따라서 쓰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같은 감기라는 병 하나를 두고서도 이 동병이치입니다. 그런 치료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중의기초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중의기초이론에 이 치료 원칙 중에서 동병이치뿐만 아니라 병이 달라도
병이 달라도 치료는 똑같이 합니다. 이병동치입니다. 이병동치. 예. 그래서 같은 같은 병이 아니라 병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타랑이 있습니다. 위하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궁이 아래로 쳐진 자궁하수되는 이런 질환이 있어요. 이런 건 분명히 타랑은 뭡니까? 직장이 탈출한 병입니까? 대장의 병이죠. 자, 위하수는 위장의 병입니다. 자궁은 자궁병입니다. 별다르죠.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완전히 다 다릅니다. 병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중의학적인 이론으로 볼 때는 결국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몸의 기본 물질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이론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 몸은 요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몸 내부는. 그게 기혈진해각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기가 흐하면은 우리 인체를 신진대사시키는 것, 음식이 들어오면은 위장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하는 걸 우리가 기의 작용 중에 추동작용이라 그럽니다. 추동작용이라 그래요. 밀고 움직이는 작용이다. 쉽게 말해서 신진대사 기능입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묵은 것을 내보내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게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아 소화시키라 한다고 해서 소화시키고 소화시키지 마 한다고 해서 소화 안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 인체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흡수시키고 필요 없는 거 내보내고 이런 거는 스스로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한 작용을 기의 작용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일컬어서 추동작용이라 그럽니다. 추동작용이라 그러는데, 요 기능이 약해진 상태가 기여입니다. 기여가 심해지면 우리 인체에서 그런 기능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걸 기의 작용이 기기라 그럽니다. 자, 정자로 쓰면은 기의 기능이다 해서 이렇게 씁니다. 기기라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요, 신진대사 과정은 뭔가 받아들이고 내려보내고 흡수하고 온몸을 돌리고 필요 없는 것 내려보냅니다. 이런 기능은 기기라 그러는데, 특히 우리 중의학에서는 뭐라 보겠느냐, 딱 네 가지로 봅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가고 들어오고 성강출입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전작용은 결국 이 네 가지입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부의 작용은요, 육부의 작용은 거의 다 내려갑니다. 육부의 작용. 자, 음식물이 들어옵니다. 위장으로 들어오죠. 위장에서 이 소화시켜 내려보내죠. 올려보내지는 않잖아요. 음식물을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고 12장에서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이 소화액 같은 걸 분비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쪽 빨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은 대장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대장에서 대변으로 배설됩니다. 그 다음 필요 없는 찌꺼기 중에 수분 성분은, 액체 성분은 신장에서 걸러져 가지고 결국은 소변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방광에서 모여가지고 방광에서 내려보냅니다. 방광에서 올려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육부의 작용은 거의 다 내립니다. 거의 다 아래로 내려요. 그래서 객락의 흐름도 육부 이름이 붙는 객락들은 전부 내려갑니다. 객락의 흐름이. 그래서 종양맹 위경도 눈 밑에서 시작돼가 얼굴을 한 바퀴 돌고 다리 끝으로 내려가죠. 종양맹 위경. 그 다음에 족태양 방광경도 눈에서 시작해가 이리 흘러가지고 저 발끝, 5째 발가락 끝으로 가죠. 내려갑니다. 이렇게 모든 육부의 객락들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육부의 객락들은 전부 내려가야 돼요. 육부는 내려가야죠. 올라오면 병입니다. 그 대신 장들은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저장했다가 올려보냅니다. 특히 그 작용 중에 하나가 비장이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올려보내죠. 올려보내서 폐와 심장의 공동 협조작용에 의해서 온몸에 퍼지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고 우리 인체에 있어서 생명의 기운이 흐르는 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경락도 양의 경락은 내려가고 육부의 이름이 붙은 양의 경락은 내려가고 장의 이름이 붙은 음의 경락들은 전부 올라갑니다. 이게 경락의 상행과 하행입니다. 하행인데 결국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가고입니다. 그래서 성강출입이라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운의 작용을 기기라 해서 성강출입을 보거든요. 근데 이 타랑이 된다거나 위하수 되거나 자궁하수 되는 것은 부위는 다르고 백명은 다릅니다. 각기 다릅니다만은 우리는 뭐로 보느냐 하면은 기의 작용이 약해서 올려보내는 기능이 약해지면 아래로 처진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이 복강, 이 배안도 사실은 수술을 해보면은 하나의 보자기에 이 각 장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복강이라 그러죠. 복강이라는 텅 빈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 인체에서 오랫동안 연소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좋은 게 뭔가 아십니까? 지방이거든요. 기름진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부에 제일 저장하기가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 빼도 제일 마지막에 빠지는 데가 복부입니다. 복부가 제일 마지막에 빠져요. 여기에 이 지방을 저장하기가 제일 좋거든요. 요 텅 빈 공간에.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겉으로 비만한 것보다 내장, 우리 요 속을 개보면은 장부에 노랗게 지방이 붙어 있는 내장 비만이 더 위험하다 그러죠. 그게 이 복강에 빈 공간에 차기 쉽단 말입니다. 여성은 또 남자와 틀려서 자궁이라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더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지방이 많이 차기 쉬워요. 자, 하여튼 이 복강 안이 진공 상태입니다. 진공 상태예요. 여러분들 진공 상태는 몸이 뜨듯이 이 장부도 진공 상태에 이 기압이 딱 복부에 있는 압력이 맞아야 이 장부가 딱 그 자리 위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올려보내는 기능이 약해지면은 역시 요 기압도 저기압 상태가 돼가 싹 깔아집니다. 장부가 깔아앉아요. 그래서 간도 처질 수 있고 위도 처질 수 있고 이 뭔가 창자, 대장이나 소장도 아래로 처지거나 심하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궁도 하수되기 쉽고 또 장의 일부인 직장이 빠져나오는 거. 여러분들 치질을 오래되신 분들 대변 보면은 치핵이 나오죠. 나와가지고 한 몇 년 되면은 나왔다. 대변 봤을 땐 나왔다가 그 다음 들어갔다가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는 쏙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게 수치질이라 그러죠. 치핵이라 그러고 그런 경우에도 전부 우리는 기의 추동작용 중에 올려보내는 작용이 약해지니까 기압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처지는 겁니다. 장부 위치가. 그럼 동일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가 흐해서 중기가 흐해서 아래로 처졌다. 중기 하함 변정할 때 증명한다는 정자로 해서 중기함증이라 그럽니다. 이럴 때는 위하수가 됐든 자궁하수가 됐든 타랑이 됐든 동일하게 다른 병이지만 치료는 동일합니다. 뭘 쓰느냐? 결국은 중기를 도와주고, 자, 이 중기함증 변정이 되면 논치가 된다 그랬죠? 논치가 됩니다. 어떻게 논치를 하느냐? 중기를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중, 중기를 도와주고 기운을 좀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익기, 기운을 더해준단 말입니다. 그게 딱 처방이 나오죠. 보중 익기탕증. 보중 익기탕이. 이렇게 이게 논치라는 겁니다. 변정만 되면은 어떻게 치료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게 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맥만 되면은 우리가 치료를 논하는 게 이 중의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정체관념보다는
변정 논치의 개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변정 논치. 그래서 환자를 치료할 때도 뭔가 우리가 열난다 그러면 청열제라 그럽니다. 우리가 중의학에서는 해열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열을 없애면 안 되죠. 열은 적절한 열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은. 왜? 우리 사람은 따뜻해야 되죠. 살아난 사람은 따뜻합니다. 죽은 사람은 차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없앤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열을 좀 맑혀준다. 열을 조금 떨어뜨린다 해서 우리는 청열이라는 표현을 쓰지 해열시킨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열을 없애면 안 되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열동물 아닙니까? 피가 따뜻한 동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차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열이라는 개념을 쓰지 해열시킨다는 개념을 안 씁니다. 그런데 하여튼 열난다고 해서 열나는 그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열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른 부수적인 상태까지 전부 복합을 해서 종합을 해서 우리가 그 종합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이 잡힌단 말입니다. 변정이 어떤 상태다 하는 게 잡히는 거예요. 그게 잡히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 것이다 하는 방법론이 나옵니다. 그게 논치다 말입니다. 그리 되면 결국은 처방이나 친구의 해를 어떤 해를 쓰면 되겠다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우리가 이 기를 대해주고 하는 데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우리 인체의 기능이 생기게 해주는 게 헬이 무슨 헬이냐면은 우리 인체도요 역시 음식을 썩히고 익힌다 그럽니다. 이게 소화시키는 건데 이 소화시키는 것도 열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밥 하는데도 불기가 약하면은 밥이 설익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맹문하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불길이다. 생명의 불길이다 그런데 이 맹문하를 조금 더하게 표현해 가지고 신장의 양기다. 신양이라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이론이 비약됐습니다만은 자, 이 기와 헬과 진액이 우리 인체를 뜯어보면은 결국 이걸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구조적인 걸 중조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 사실 뼈는 뭐가 변화가 뼈가 된 겁니까? 골수 성분이 뼈를 만들고 뼈를 키우죠. 뼈가 커지도록 하잖아요. 골수가 있어가지고 뼈가 커지고 뼈가 이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고 우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성분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 물질이라 그럽니다. 기혈진액요. 그런데 요 혈과 진액은 유행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다. 이것을 음양오행학설을 가장 기본 이론 체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혈과 진액은 유행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음에 속하겠죠. 기에 비해서는. 기는 유동적이고 움직이고 활력이 있는 거니까 음양으로 분류하면 요는 양이 되고 요거는 혈과 진액은 음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양기, 음액이라 그래요. 양기와 음액이라 그럽니다. 음양으로 두 요소로 간단하게 분류하면은 혈과 진액. 결국은 이 혈은요, 진액의 일부가 붉게 변한 겁니다. 진액의 일부가 붉게 변한 게 혈이에요. 이게 이 두 개 다 결국은 액체죠. 우리 몸에 수액이에요. 수분. 70%를 점유하고 수분의 일부가 어느 일부가 붉게 변화된 거죠. 붉게 변화된 게 혈액입니다. 그리고 이 진액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기와 음액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기의 작용이
아주 약화된 것을 양기가 허하다 해서 양허라 그래요. 양허라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왜 양기의 작용, 이게 양에 속하느냐 하면은 우리 몸을 항상, 우리 몸은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따뜻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36.5도씨죠. 적절하게 따뜻한 몸입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기를 일으키는 힘을 양기라 그래요. 그래서 양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남자들 그게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 몸이 뭔가 따뜻하지 못하고 활력이 없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아주 약하고 쇠약한 상태를 양으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몸이 차져요. 그래서 손발이 만져보면 찬 사람들은, 몸이 찬 사람들은 양어증입니다. 양기가 허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리작용, 심장이 뛰고 위장이 움직이고 이런 작용이, 대장이 음식물을 찌꺼기를 옮겨가고 이런 작용들이 쇠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쇠약하면은 우리 몸은 차져요. 따뜻해지지 못하고. 그걸 우리가 양어증이라 그럽니다. 양어증이라 그러고, 이런 혈과 진액이 혈뿐만 아니라 진액 성분까지도 부족해지는 것을 엄어증이라 그래요. 엄어증.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중기하민 때 익기를 시켜야 되겠죠. 익기를 시키는데 이 불기가 약하단 말입니다. 불기가 약할 때 불을 탁 지피주는 혈이 어느 혈이냐? 기혈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가 먹어가지고 좋은 걸 잘 흡수 일단 해야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그래서 중환. 중환은 위장의 모혈이고 모든 육부작용을 총괄하는 혈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보증 있게 하는 이걸 약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러한 변정이 중기함증이 나오면은 치료는 보증하고 중기를 도와주고, 중기라는 건 뭐냐? 중초기능입니다. 중초기능은 딴 게 아닙니다. 소화 흡수하는 기능을 중기라 그래요.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화하고 좋은 성분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성분을 흡수하는 요 기능을 우리가 중기라 그래요. 중초의 기능이다 해서 중기라 그런다. 그 중기를 도와야 되니까 중환하고, 일단 아무리 여러분들 병이 들면요, 치료를 할 때도 관점이 좋아야 돼요. 이 난조 치료 원칙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환자를 치료할 때 일단 허한 거는 무조건 도와야 됩니다. 아무리 뭐 노경이 아니고 뭐 사양이 어떻고 뭐 이리 써도 안 됩니다.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치료를 먼저 도우고 뒤에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걸 나중에 치료 원칙에서 먼저 도와주고 뒤에 공격을 한다. 선보 후공법이라 그래요. 환자가 그 항암 치료 많이 받아가지고 막 기력도 없고 소화도 못 시키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헬삭해가지고 핏기도 없이 헬삭하게 막 그 나른해가 깔아져가, 눈도 보면은 막 기운이 없어가 막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그래 풀어져 있죠. 신기가 그 풀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뭐 암 치료한다고 뭐 암에 좋은 약 뭐 동충 하추고 뭐고 뭐 와송이고 이런 약 써가 안 됩니다. 그때는 먼저 기가 약하면 보기해주고 혈이 약하면 보혈해주고 이래야 먼저 도와줘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그 몸에서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보중익기탕이라는 처방을 의왕탕이라 그럽니다. 처방 중에 왕이라는 이야기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치료를 할 때도 환자를 잘 보시란 말입니다. 병에 자꾸 따라가지 말고 현재 환자 상태가 어떠냐, 그걸 파악을 해야죠, 정확히. 그래서 허할 때는 먼저 도와야 돼요. 근데 허증도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기허, 헬허, 양허, 엄어증이 있어요. 허증도.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허하면은 보기시켜주고, 헬허하면은 보혈시켜주고, 엄허하면
보험시켜주고, 양어하면 보양시켜주면 되겠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 중안하고 족삼리를 해주고, 지금 이제 중기함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기회에서 불을 지피하죠. 이 기회를 여러분들 침을 한번 놔보세요. 기운 없고, 기어증, 중기함증에 굉장히 좋습니다. 앉았다 보면 눕고 싶은 분들, 기력이 없고, 평소에 기력이 없고, 기운이 없고, 손발이 차고, 여성들 같으면 한 달 면사할 때 막 월경통이 심하고, 몸이 찰 뿐만 아니라, 조금만 앉았다 보면 자불고, 앉았다 보면 눕기 바쁘고, 깔아지고, 피로하고, 기운 없고, 사람 보면은 얼굴도 피로하고, 식은땀 자주 흘리고, 또 말소리도 힘이 났고, 이럴 때 여러분들 기회를 딱 침을 지르고 오십시오. 이게 불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라이터에 기름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가스가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 이 라이터 돌이 퍼쩍해줘야 요 불이 붙는 거 아닙니까? 그 퍼쩍시키는 헬이 기해헬이다 말입니다. 기해헬이. 일단 중안족삼리를 써서, 중안족삼리를 써서 소화 흡수가 잘 되게 해주고, 중안족삼리를 써주면은 족삼리는 위장의 대표혈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화 잘 돼야 흡수가 되는 겁니다. 위장이 모든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첫 관문이에요. 처음이 잘 돼야 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족삼리회를 써주면은 소화 흡수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여줘야죠.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근데 기름이 만일 없다 그러면 기름을 좀 채워줘야 됩니다. 그 기름을 채워주는 헬이 간운헬이에요. 간운헬입니다. 하여튼 일단 불을 지키기 위해서 기해, 그 다음에 이 불이 붙어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내려쳐지니까 기운을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헬이 무슨 헬입니까? 요 백헬이죠. 백헬이 끌어올리는 헬이죠. 그래서 요 백헬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정만 되면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나오고, 그게 변정 논치입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될 것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해주는데, 그런 것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뭔가 우리가 어떤 건물을 완성하는데도 기초 공사가 철저해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듯이, 여러분들 이 중위 기초 이론의 중요성은 그런 데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질병과 치료 원칙, 예방과 치료 원칙에서 또 기초 이론에서 또 다루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이게 대개 개괄적인 내용이었다 하는 겁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